영화역기 68번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영화입니다.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드라이브 마이 카를 이 사람 우연과 상상 몇 개 있죠.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밑에 한자를 일본말 보이죠? 그냥 직역이에요. 이게 다 다르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일본의 새로운 거장 또는 일본의 거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작품이니까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2021년 한 해 영화 우연과 상상으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또 드라이브 마이카로 칸 영화제 각본상, 그다음에 이듬해 아카데미 국제장편 영화상을 잇따라 차지한 하마구치 감독의 작품 세계가 넓어졌다는 평가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까지 석권하며 일본 영화계 전설 구로사와 아키라의 대를 잇는 4대 영화제 그랜드슬램 수상 기록을 세웠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숲을 가로지르는 등하굣길에 새로운 나무 이름을 익힐 수 있고 이따금 들리는 사냥꾼의 총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아직 자연과 가까운 어느 작은 시골 마을. 도시에서 온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5월 착공 예정인 글램핑장 설명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만난다. 한이 곧 삶의 터전인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들은 회사 두 달 매출과 맞먹는 중소기업 코로나19 프로젝트와 보조금 때문에 급조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상황이었고 그 속셈이 마을 주민들에게도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정화적 위치를 바꾸지 않으면 이곳의 지하수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올 것이며 사람들이 피운 모닥불 등을 이유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설명에서 제기된다. 특히 마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타쿠미, 오미카 히토시 역이죠. 의 반발이 매섭다. 여기까지가 영화의 전반부에 해당되는데 영화 후반부에서는 연예기획사 직원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서 음, 극단적으로 반발적인 마을 주민들의 생각처럼 과연 그들이 악의 세력인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시선에서 시작된 영화는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개 연예 기획사 직원일 뿐인 타카하시, 코사카 류지와 아유즈미, 시부타니 아야카의 시점에서 이 사안을 한 번 더 들여다본다. 이들은 연예 매니지먼트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글램핑장 주민 설명회를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 당황스럽지만 적당히 주민과 소통했다는 증거를 만들고 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라는 대표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을의 핵심 인물인 타쿠미에게 산불 방지를 위한 24시간 관리인 혹은 어드바이저 역할을 제안하고자 찾아간다. 그러던 와중 타쿠미의 딸 하나, 이스카와 유료가 갑작스럽게 산속에서 실종된다. 하마구치 감독의 영화가 늘 그렇듯 줄거리를 늘어놓은 것만큼 작품을 납작하게 만드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줄거리 늘어놓으면 작품이 차라리 무슨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벌이는 인물들과 미묘한 행동과 감정의 변화다는 거죠. 미묘한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보는 영화지 내 줄거리는 참 뻔해요. 라는 최민지 기자의 지적처럼 자연을 지키려는 인간 대 파괴하는 인간 간 대결 구도. 이거가 핵심 줄거리처럼 보이고 영화 초반부 그려지는 주민 설명회 장면에서 오수의 5분의 1 정도는 괜찮지 않냐. 하수죠. 도시민의 무신경한 말은 주민과 관객의 신경을 긁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도쿄에서 온 직원 타카하시와 마이즈미는 분명히 빌런이며 악당이며 이 구도 안에서 악은 당연히 파괴하려는 쪽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떤 일을 초래할지 예상하지 않고 단기적 이익을 주는 전형적인 패턴이 문제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인간의 신체와 정신 또한 파괴된다라고 일가라는 하마구치 감독의 다른 인터뷰 내용도
이런 이분법적 대결 구도를 옹호하는 것 같아. 한 가지 정정하자면 글램핑 이게 인터뷰 내용이에요. 글램핑장 건설 설명회를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 이시바시 에이코가 음악 감독의 스튜디오 주변에서 무엇을 찍을 수 있을까 리서치하다가 그런 설명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참가했던 주민들에게 상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영화의 경우는 이렇게 실제 모델이 있었기에 좀 더 상세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지점이 명확하다.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남들이 갖는 만큼 정도의 관심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 특히 생태 문제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얘기로 느낄 수 있을 텐데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만들면서 더욱더 이 모든 문제가 이미 우리의 삶 자체임을 느꼈다. 영화에 나오는 배수 처리 문제는 이미 지역의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전에 이상기후로 불렸던 것이 지금은 해마다 한두 번씩 큰 자연재해로 번지고 산속의 동물들이 인간이 사는 곳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다든지 하는 문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사이클이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실감하는 것들 가운데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태주의 영화를 의도했다기보다는 환경의 변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나의 자각이 자연스럽게 영화에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이게 주제라기보단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개발 우선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하마구치 감독에 의해 계속 강조되어 왔어요. 지난해 악은 존재하지 않다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하마구치 감독은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최근 10년 동안 일본에서 많이 벌어졌다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초래할지 예상하지 않고 단기적 이익을 쫓는 전형적인 패턴이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는 인간이 자연에 들어갈 때마다 자연을 파괴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 갈지에 대한 대안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타쿠미 모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 한 오동진 평론가의 줄거리 요약, 다른 줄거리, 또 하나 줄거리 요약일 텐데, 그거는 어, 이 하마구치 감독의 영화가 늘 그렇듯이 줄거리를 늘어놓은 것만큼 작품을 납작하게 만드는 것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물들과 미묘한 행동과 감정의 변화다라는 최민지 기자의 질문을 곱씹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도쿄 근교 한 산골마을이 배경이다. 우리로 치면 가평 같은 곳 정도일 것이다. 이 마을에서 일종의 가이드 겸 산림 관리자인 타쿠미의 일상은 극히 단조롭지만 그에겐 단순한 생활 리듬이 매우 중요하다. 그는 초등학생 딸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종종 산에서 노동을 하다가 딸을 데리러 가는 걸 깜빡하고 만다. 딸 하나는 그런 아빠의 습성을 잘 알고 있으며 조숙한 마음으로 잘 이해하고 있기까지 해서 아니 자주 혼자서 산길을 걸어 아빠가 사는 오두막으로 돌아오곤 한다.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산길을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일상에 균열이 생기면서 다크미 그녀의 삶은 부서진다. 줄거리를 요약한 걸 다시 되짚어 보니 이 영화가 꽤나 흥미로워 보인다. 서사가 지루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남자 다크미의 일상을 지켜보는 건 섬찟할 만큼 지루하기 짝이 없다. 오프닝 부분에서 그가 산에 이어지는 작은 산에 앉아 오랫동안 식수를 뜨는 장면이 한참 동안 이어진다. 물 뜨는 장면은 심지어 롱테이크다. 오두막 바깥에서 장작을 패는 장면도 길게 이어진다. 장작 패기도 롱테이크다. 그래서 이 영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씬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한 씬 한 씬이 정말 길기 때문이다. 굉장히 슬로우로 가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제목 있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목. 한번 보시면 그게 자연을 지키는 인간 대 파괴하는 인간 간 대결 구도 안으로 쉽게 이해해 보려는 마음에 도전해요. 그게 잘 안 될 걸 그거죠. 그치? 선악 이렇게 하면 안 될 걸 이거죠. 그래서인지 답을 내리는데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 질문을 던진다. 이 데드라인이라는 곳에서 그런 호평을 받아요. 하마구치 감독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보면 관객들이 영화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게 될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관객들 보고 네가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에는 선과 악, 정의란 게 없다. 응? 그러니까 악은 언제든 존재한다는 통념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싶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 이거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영화 제목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렇다고 제목은 있다 그래도 자연을 지키려는 인간대 파괴하는 인간이 이렇게 대립구도로 재밌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해 볼 수도 있어요. 제목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도시 외곽의 한 상권 마을에 중년 남성 타쿠미와 그의 딸 하나가 살고 있는데 타쿠미는 음, 자칭 마을의 심부름꾼으로서 장작을 패고 산속 샘물을 길어 우동집에 가져다 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무만큼이나 조용한 소녀 하나는 자연과 버타며 자랍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이 조용하고 깨끗한 마을에 글램핑장을 짓겠다며 설명회를 엽니다. 다쿠미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정화조 위치, 오수 배출 등 글램핑장 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묻지만 담당자들은 뻔한 소리만 늘어놓습니다. 전문가의 참여하에. 진짜 말은 뭐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돈 주고 조사시킨 전문가가 그렇다잖아. 이거죠? 허용기 검토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데 왜 그래? 응? 귀중한 의견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좀 넘어가자. 운영 방침.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너 이거 왜 상관이야? 저희가 담당자. 우리가 사장 총알바지야. 일본어 대사가 아니라면 한국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글로벌 자본주의 세상의 오픈 풍경. 그죠? 길게 이어진 대사신도 묘한 긴장 속에 보기 지켜보게 대하의 마법사 하마구치 류스케 특유의 이 티키타카 장면을 제외하면 이것만 재밌어요. 이 문법으로는 영화의 장면들은 응? 서늘한 상징과 운율로 넘쳐나는 스크린 콘서트를 연상시킵니다. 이게 딱 잘라서 재밌게 보여주는 장면이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스토리 1차원이에요. 응? 근데 2차원, 특히 연예기획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후반부에서는 액자 구조 방식으로 이를 재해석하는 거죠. 재해석하는 2차원의 스토리가 전개돼요. 악의 존재하다는 제목은 물론이고 어, 이 영화의 서사 전개 자체가 개발과 환경이 문법적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차원에서 영화 읽기를 그치게 할 수 없어요. 안 된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 영화에서 서로 다른 세계에는 충돌합니다. 일단 두드러지는 건 글램핑장 건설을 둘러싸고 도쿄의 기획사와 시골마을 사이의 충돌입니다. 도시 대 시골, 자연을 파괴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충돌이죠. 주민 설명회에서 다카시 거만한 태도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 상류는 책임져야 한다는 마을 회장의 훈시까지 들으면 누가 봐도 도쿄 사람들이 나쁩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기획사 사장, 컨설턴트와 비교하면 기획사 직원들은 인간적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마을로 가는 차 안에서 타카시와 마이주미는 마이주미가 나누는 대화를 듣는다면 중간에서 참 안 되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선악의 상대성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영화의 후반부에 어, 환경 파괴에 동참할 수 없다면 마이주미가 퇴사를 결심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여직원이. 그리고 영화의 결말 부분에 환경 보호를 주장을 넘어서서 마을 주민이 되려는 타카시. 남직원은 아예 그냥 주민이 되려고 그래요. 타쿠미에서 살해돼요. 근데 살해되는지 뭔지 좀 묘해요.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1차원적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1차원적 서사의 차원에서 재미있게 보려던 자연을 지키려는 인간 대 파괴하는 인간의 이분적 대립 구도가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응?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대립구도 아니야. 그거죠. 분명한 악역이 없다는 것도 색다른 점이다. 중간중간 인물들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휴머니즘이 돋보인다. 연예기획사 직원인 타카하시와 마유주미는 처음엔 일방적으로 사업을 통보하는 입장이었으며 점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목, 그 영화 제목에 대해 하마구치 감독은 처음부터 그렇게 짓고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확실한 주제죠. 심지어 타카시는 17년간의 연예계 일을 접고 마을에 내려와 살고 싶다며 타쿠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원래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가 연예기획사에 들어왔던 마이즈미도 예상대로 쓰레기 집합사라며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마을에 남아 하룻밤을 보낸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영화는 무심한 표정과 담담한 말투로 인도했던 타쿠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갑작스런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결론을 내린 대신 묵직한 먹먹함으로 질문을 던진 것이다. 마지막에 쇼킹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호를 위한 대리인이 되지 않으면 멸종될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 어? 이미지, 상징 아이콘이며 이 영화의 주요 인물인 사슴의 서사도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의 수준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고 말이 곤란해. 왜냐하면 나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를 죽이거든요. 근데 좋다고 말할 수도 없죠. 자연은 무조건 좋다. 그것도 그렇단 말이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제대로 읽어보려는 사람이라면 사슴의 운명에 관해 어디론가 딴 데로 가겠죠라고 일차적으로 무관심하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랬어요. 처음에 회사원이 다카하시가 가령 타쿠미가 글램핑장 예정지가 사슴이 다니는 길이라고 알려주는 대목이다. 사슴들은 어디로 갈까? 그가 묻자 도시의 우선 건설 직원들은 어디론가 딴 데로 가겠죠. 라고 무관심하게 답한다. 영화 초반에 들려오는 사슴 사냥꾼의 총성도 불안감을 조성한다. 글램핑장 개발이나 사슴 사냥꾼의 총성이 존재의 멸종 위험을 의미하지만 영화 결말에서 하나죠. 어, 다큐멘딸 하나가 공격을 받아 죽듯이 자연환경 속 사슴이 반격할 수도 있어요. 여생 사슴은 공격을 하지 않아 겁이 많거든. 하지만 예외는 있어. 총에 빗맞아 도망갈 여력이 없다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 야생 사슴에 의한 8살 소녀의 죽음은 인간 대 인간이나 인간 대 환경이나 수들의 일차원적 대립 구조를 넘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부분은 영화 속의 상황들을 관찰한 장면이 자주 등장한 하나가 유일한 사망자라는 것이다. 관객을 관찰자로 초대한 하마구치 감독의 분명한 경고다.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은 영화의 해석을 위해서는 결말부터 원인을 천천히 따져가며 초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읽는데 영화 읽기가 앞에서부터가 아니에요. 왜 죽었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위에서 아래로 는 물처럼 영화 스토리가 시간 순으로 우선 진행이 됐죠. 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물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영화 스토리 또한 이러한 해석 방법을 필요로 하는 걸 맞죠. 어? 순서대로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은 영화의 해석을 위해서는 결말부부터 원인을 천천히 따져가며 초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라는 지적은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여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일차원적 서사구조를 따르지 않는 내용이며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처럼 하마구치 감독이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기존의 근대적 자연의 질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 질서를 개입하고 바꾸려는 거죠. 무언가 벌어졌다. 대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타쿠미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지극히 다큐멘터리적인 상황으로 시작해 가장 픽션적인 사건으로 끝난다. 타쿠미는 왜 실종된 딸을 같이 찾아다니던 회사원을 살해한 건지, 왜 하나와 사슴이 같은 형체로 보이는 착시가 나타나는지 명확한 실체와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답이 없어요. 도식적으로 해석한다면 다큐멘은 자연의 질서를 대리해 인위적으로 숲에 개입한 외부인을 처단하고 하나를 되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흥미롭지 않다. 게다가 자연의 질서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은 감각 촬영과 수평 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물은 언제나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는 자연 풍경의 법칙을 거스르는 하마구치 류스케의 카메라 시선이기도 하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마구치 영화에서의 침입은 두려움과 떨림을 동반하며 영화의 신체를 흔드는 관능적 활동이지 퇴치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균형이야. 정도가 지나치면 균형이 깨져라는 불교의 중도 사상을 반영하는 듯한 이게 누구냐면 타쿠미가 설명해서 그런 말을 해요. 바로는 타쿠미와 딸 하나 혹은 하나의 단독 산책 등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줄 때 관객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죠? 급박하게 진행되는 그 글램핑장 건설 과정이 숲과 사슴 등 자연환경과 마을과 도쿄 등 인간 세상에 그래도 불안했던 균형 있죠. 그걸 깨뜨리면서 하나의 실종과 궁극적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사망에. 그 상황이 이제 하나가 그래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카시의 개인적인 선의에도 불구하고 글램핑장 건설을 주도한 회사 직원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시키고 살해했는지 정확히 안 나와요. 타쿠미에게 원망의 마음을 터져 나오는 결말의 상황. 후에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죽인 거죠. 기절시키거나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갈등이 그만큼 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신의 21의 인터뷰 말미에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시 딸 하나의 실종이 그게 결정적인 장면을 이끈다. 실종과 발견의 모티브를 채택하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질문하니까 하마구치 감독이 다음과 같이 대답해. 의식적으로 다루다는 지각은 없었다. 그런 실종의 모티브. 뭐가 잊어버리죠. 사람이 잊어버리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죠. 언제나 더욱 흥미로운 마찬가지. 이렇게 말하고 보니 너무 감각적인 이야기의 차원을 내뱉은 것이 아닌가 스스로 좀 민망한데 사라진 것을 찾기 위해 새롭게 발생한 움직임은 즉 원래의 균형이 깨어진 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깨진 균형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자칫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무작위로 이 상실을 이용한다는 말로 들릴까 염려되지만 그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믿던 상황에서 무언가 잊어버리게 되고 그때 바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응? 안정적이었는데 뭔가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 어디 쳤지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 인생이란 가끔 이런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을 공동체의 평화를 뒤흔드는 하나의 실종과 사망 사건은 설명회에서 마을 공동체의 전체의 박수를 받았던 상류에서 한 일은 반드시 하루에 영향을 줍니다. 상류에 사는 사람에게 업무가 있습니다. 눈앞에 돈벌이 급급해 더러운 물을 전부 하루로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는 마을 회장의 호소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어졌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상황이 전제하는 원래의 균형이란 근대 이념 자체가 문제다를 알 수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소위 윗물이 밝아야 아랫물이 막다라는 속담이 영화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도쿄에서 내려온 이들이 사업을 잘 진행해야 아랫마을 사람의
생태도 유지되며 마을 주민들이 현명하게 행동해 아이들도 잘 자란다. 하지만 본래 물이란 형태가 없는 것이라 어디가 위이고 어디가 아래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런 물의 성질을 영화도 잘 잡아내고 있다. 일례로 타카하시 플레이모드 상사가 마유주미 플레이모드 직원보다 직위상은 더 위에 있지만 능력 면에서나 마인드 면에서 그녀가 한 수 위인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진행하는 도쿄 일행이 처음에는 갑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주민이 되고자 자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위와 아래가 뒤바뀌는 흐름 속에서 자연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영화 내내 마을 주민의 생활을 책임지던 자연은 결말 부분에서 타쿠메의 탈인 하나를 해치는 포식자로 나타난다. 중요한 건 균형이라고 다쿠미는 말했지만 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우동집 사장은 말했지만 결국 그들 또한 자신들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자연의 힘을 더욱 이용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반대해야 되는데 또 노골적으로 반대 안 해요. 가만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도쿄 일행은 엉터리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클램핑 계획에 반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이 사슴이 하나를 죽인 이유가 설명이 된다. 자신의 자식이 인간의 총에 맞은 것처럼 사슴의 새끼가 타쿠메의 자식에게도 똑같이 대한 자연의 입장, 타쿠미가 다카시를 기절시킨 이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균형이라고 외쳤던 타쿠미는 자연을 향해선 총알이 결국 하나에게로 날아오는 것을 보며 현 상태로도 자연과의 균형은 벅차다는 것을 느꼈겠다. 한편으로 글램핑장 사업에 반대하지 않은 자신의 욕심에 대한 부끄러움. 그럼 사슴이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에 어디론가 가겠죠라고 라는 얄팍한 대답을 내놓은 타카시를 향한 분노도 말이다. 그게 현실보다는 이제 상상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애는 죽은 건 현실이지만 하나의 실정과 사슴의 서사처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의 스토리는 언어 차원에서 2차원적 대결 구도가 있었죠, 지금까지. 근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비언어 차원까지 가야 그렇게 전달되기 시작해요. 집과 일터와 공공장소로 오가는 자동차의 움직임만으로 대부분 채워진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도쿄와 시골 마을을 오가는 글램핑 회사 직원 다카하시는 나무를 토막내고 물을 깃는 타쿠미의 삶에 갑작스럽게 동화된다. 그 같이 하자고 그래요. 나도 거기 해보겠다. 쫓아다니죠. 이렇다 할 근거가 없다. 두 인물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무언가 벌어진 거냐. 무언가 벌어졌는지 말로는 안 벌어졌어요. 고들의 견해를 빌려 모든 극명화는 배우의 신체에 관한 다큐멘터리라고 주장하는 후마구치 류스케의 영화가 인물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에 가닿기 위함이다. 그의 영화에서 비잉의 트랜스 연기의 절차는 인물의 정체성이 뒤바뀌는 순간을 지시한다. 인물의 실체가 다큐멘터리라면 신체에서 벌어지는 비가시적 변형은 극영화라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한테 극영화라는 픽션을 매개로 관측된다. 그게 이제 이게 관측은 돼요. 노골적으로 말해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죠, 잘. 자동차 대화 속에서 다카하시에게 퇴사를 권유당하고 그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회가 쓰레기 집합소라고 말한 지 기차 타고 먼저 돌아가라는 권유에 저도 남을게요. 아마도 이게 마지막 업무라서. 라고 선언하는 마유즈미의 변화는 언어적인 거죠. 말로 했죠. 그만두겠다. 그죠? 그러나 극영화라는 픽션을 매개로 관측할 수밖에 없는 다카시의 이 가시적 변형. 남자는 어떻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궁금한데 겉으로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을 안 해요. 마을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동화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비언어적인 거죠. 그 언어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비가역적으로 흐른다는 이념. 이게 뭐냐면 이게 봉사하는 게 바로 근대 언어적 세계관이랍니다. 그걸 거부하듯이 응?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해독 불가능한 듯한 충격적인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원인을 찾아 과거로 거꾸로 올라가 곱씹어야 하는 게 이 영화 관람 경험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은 영화의 해석을 위해서는 결말부터 원인을 천천히 따져가며 초반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영화 스토리 또한 시간순으로 진행되지만 앞서 말했듯이 물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확신할 수 없기에 영화 스토리 또한 이러한 해석 방법을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다.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좋은 관람 경험인 거는 카메라 사운드의 활용이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갈등을 잘 보여주는데 세계관 충돌이죠. 이 충돌은 카메라와 사운드의 활용도 영화 스타일에서 고스란히 반영돼요. 타쿠미가 도끼로 장작을 베고 샘물에 물을 뜬 장면은 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카메라를 어떻게 하냐면 방향 전환해서 좌우로 앞뒤로 역동적으로 부닥쳐요. 의도적으로 180도 법칙을 깨고 또 달리는 차의 옆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런 차 뒷방향으로 떨어지는 배경을 잡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거죠. 배경음악이 흐르다 돌연히 멈추며 정막을 강조하는 것도 뭐예요? 충돌이죠. 후각시스템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전면에 나무 부디에 인물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잡는데 자연이 전면일 때 흐르던 사운드가 화면에서 인간이 비빌 때 딱 멈춰요. 둘이 자연과 인간의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산속에 갔을 때 막 새가 울잖아요. 가까이 가면 팍 끊쳐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비슷한 거죠. 없음을 느끼게 하는 감독의 세심한 배려라고 그런 거죠. 또 카메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한 바퀴 돌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트래킹 샷은 일상의 풍경을 생경한 이미지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구로사키처럼 하면 너무나도 뻔한 일색이 처음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동영상이 굉장히 생경한 이미지로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충돌의 미학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미묘한 긴장감과 불안감을 조성을 하죠. 이런 현상은 밝은데 근데 두 세계관의 충돌로 인한 것을 보이고 하가마구치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 국제심사위원 대상을 석권한 원인이라고 여겨져요. 이 언어적 밝은데 세계관을 위한 카메라와 사운드의 활용은 오프닝에서부터 충격적이에요. 오프닝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 오프닝을 다루는 평론분이 많았어요. 그걸 쭉 다 읽어볼게요. 한 서너 개 되는데 드라이브 마이카의 인상 깊은 오프닝 크레딧과 달리 악은 존재하지 않는 시작하자마자 타이틀이 뜹니다. 곧이어 카메라는 프레임 가득 숲속 나무를 올려다봅니다. 처음에는 틸트 다운하다가 싶었던 씬은 도무지 언제 끝날지 짐작하기 어려운 길고 긴 트래킹 숏으로 이어집니다. 겨울나무까지는 점점 숲 또는 지구의 혈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길한 듯 묘한 음악이 흐릅니다. 여기서 영화의 오프닝과 끝에 반복되는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스며스며 보이는 하늘 장면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 장면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집약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닝이요. 나뭇가지로 대표되는 새울집들과 그 사이를 보는 하늘이란 거대한 흐름, 그리고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그 세계 아래를 가로질 인간까지. 이 영화는 모든 세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의 글이죠. 김병규 기자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첫 장면은 불안하다. 수직으로 뻗은 나무들로 세워진 숲속 풍경을 정교한 안각 촬영으로 비추는 긴 이동샷은 보이지 않는 시선의 주인을 빈칸에 남겨둔다. 몇 분 동안 이어지는 첫 장면이 끝나면 눈 덮인 숲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하나의 장면으로 전환된다. 두 번째 숏의 개입은 첫 숏이 안겨주는 불안을 강화한다. 두 장면이 연결된 것인지 서로 무관한 것인지 영화의 카메라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숲을 올려다보는 첫 숏의 시선은 인간의 시선이라기에는 너무 정교하다. 근데 두 번째 시선은 마치 하나의 시선인 것. 첫 번째는 아닌데 똑같은 장면인데 살짝 바뀌어요, 시선이. 시선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시선과 대상이 어떻게 접촉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카메라에 비친 풍경을 지켜볼 뿐이다. 하마구치 류스케는 이 영화의 카메라가 어떤 시선도 대리하지 않는다고
아직 처음 두 장면이 지나갔을 뿐이지만 우리는 일찌감치 이 영화가 구축한 모호한 시선의 구조에 잡혀 있는 거죠. 시점도 여기까지 이제 오프닝에 대해서 읽은 거예요. 그중 하나입니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전작들에서 주인공이 갑자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는 땅에서 자란 와사비야, 땅 와사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슴의 시점으로 주인공을 쳐다보는 듯한 숏 등이 나옵니다. 하마구치 감독은 카메라는 촬영 장치로서 기능할 뿐 자신은 어떤 영화에서도 시점 숏을 찍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도 나를 들여다본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시점 숏들이 환경과 인간, 선악을 논하고 있는 이 영화에서 이런 숏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의 시선을 떠올립니다. 속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 주인공 타쿠미가 유일하게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말. 문제는 균형이야. 정도가 지나치면 균형이 깨져가는 대사는 아바타 속 데이트리 대사의 다른 버전이죠. 자연은 선한 편을 편드는 것도 악한 편을 편드는 것도 아니야. 균형을 잡을 뿐이지. 평년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악은 존재하지 않다를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만 필자는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려고. 이게 내가 사고방식대로 영화관에 갔다고 쳐보세요. 영화관이 암전됩니다. 관객이 죽음 같은 어둠의 세계에 자발적으로 갇힙니다. 스크린에 상영될 본 영화의 감독에게 일정 기간 자기 생각과 감정과 영혼을 맡기는 행위가 관람 경험이란 사실을 확인해 준 영화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카메라는 프레임 가득 숲속 나무를 쳐다봅니다. 처음에는 틸트 다운하는가 싶었던 씬은 도무지 언제 끝날지 숨기기 어려운 길고 긴 트래킹 슛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슬며슬며 보이는 하늘 풍경을 언급해야 합니다. 수직으로 뻗은 나무들로 세워진 숲속 풍경을 정교한 안각 촬영. 안각 촬영은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촬영 대상물을 아래로 위로 올려 찍는 거예요. 맥베스의 그 부인이에요. 음, 시, 시각적으로 웅대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어 존경과 찬양의 대상을 보일 때 흔히 쓰입니다. 여기서 안각 촬영의 대상은 스며스며 하늘이 보이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입니다. 앙상가령은 밑에서 존경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비추는 긴 이동샷은 보이지 않는 시선의 주인을 빈칸에 남겨둡니다. 중간에 등장인물과 연출진을 소개하는 타이틀이 두 번 희미하게 워터마크처럼 뜨지만 거의 같은 장면이 계속되니까 너무 지루할지 몰라 거의 무의미한 풍경을 응시하는데 지칠지 몰라 배려한 것 같아요. 몇 분 동안 이어지는 첫 장면이 끝나면 눈 덮인 숲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하나의 장면으로 전환돼. 두 장면이 연결된 건지 서로 무관한 것인지 영화의 카메라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숲을 올려다보는 첫 번째 시선은 인간의 시선이라기엔 너무 반듯하고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슛은 그것은 마치 하나의 시선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처음에 한참 동안은 사람의 시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장면인데 살짝 바뀌어서 누가 보는 것 같은 시선으로 표시가 돼요. 시선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시선과 대상이 정확히 접촉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카메라에 비친 풍경을 지켜볼 겁니다. 숲을 올려다보는 숲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나중에 한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등장인물이 원경에 등장하다 클로즈업 되는 도중에 급작스럽게 장면 전환되면서 첫 씬퀀스가 끝납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스며스며 하늘이 보이는 수직으로 올려다본 거울나무 숲은 평범한 자연 풍경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평소에는 당연한 주변 환경인 듯 신경 써서 주목하지 못했기에 밑도 끝도 없이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몇 분 동안 이어지는 압도적인 나뭇가지들이만 충격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오프닝에 이런 충격의 여부는 보편적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영화를 소개하는 짧은 기사에서 이 오프닝 장면이 여러 번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오프닝 장면의 관람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심리적이고 경험적인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를 넘어서서 형이상학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같은 의미. 아, 뭐지? 라고 하게 만들어요. 이 오프닝 장면이 필자에게 특히 반가웠던 건 이와 똑같은 그 풍경을 필자가 경험했고 나도 똑같이 경험했고 똑같이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시 한 편이에요. 어느 초봄에 북한산의 한적한 등산길을 헐떡거리고 오르다가 지친 몸으로 바위에 벌렁 누웠다가 만난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위에 보이더라고요, 가지랑. 환경 잡지의 권두시로 게재된 거예요. 자연보호 반대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바위에 누우면 하늘이 보인다. 하늘 사이로 나뭇잎이 보인다. 나뭇잎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얼핏 하늘이다 나뭇잎이다. 하늘과 나뭇잎이 숨바꼭질한다. 아니다. 햇빛을 더 많이 받으려고 나뭇잎들이 서로 다툰다. 알을 뻗고 허리를 비틀고 목을 길게 내민다. 더 많이 자라려고, 더 많이 모으려고, 더 많이 키우려고 나뭇잎들이 투쟁한다. 나뭇잎들을 보호할 수 없다. 나뭇잎들의 투쟁을 보호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투쟁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있다. 그들끼리 싸우게 내버려 두자. 보호할 수 없다. 환경보호 캠페인을 하는 잡지에 자연보호 반대라는 제목의 시를 권두시로 보내고 좀 걱정이 됐지만 언제나처럼 눈 밝은 최승호 시인이었기에 편집하던 분이 조금 안심도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보호 반대, 그래서 내가 자연보호 반대 시퀀스라고 저 이름을 붙였어요. 긴 장작 패는 아저씨, 건 장작 패는 아저씨의 시퀀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루하게 느껴지는 건 장작 패는 사람 주인공이 사람 주인공 타코 마이고 자연보 반대 시퀀스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에 딸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소개가 아주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겨울 숲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아이가 도입부라고 할 수 없는 건 필자가 자연보호 반대 등에서 나무 등을 자연을 보호하자는 구호가 너무 인간 중심주의적인 걸 깨달은 거죠. 나무든 생태계는 그냥 그들 스스로 알아서 자기 세계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뿐이죠. 거기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처럼 이 영화의 오프닝도 환경보호를 얘기하는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생태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자연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오프닝에 이어진 장작 페나제 시퀀스도 타쿠마라는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장면이 아닌 게 도끼라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자연 속에서 동물과 같은 차원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려는 시선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이제 동물처럼 살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소 껄끄럽게 느껴질 정도의 트레킹 촬영이 잦아서인지 통상적 관람 경험에 비하면 지루하게 느껴져요. 오프닝 두 개, 시퀀스가 두 개죠. 그래서 영화 시간이 아주 느리게 틀리게 흘러간다고 느끼게 돼요. 그걸 생각해보면 2시간 반이 보통이죠. 이 제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면서 복잡한 현대인의 삶을 그리려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할리우드의 영화 문법에서는 짧은 장면의 잦은 전환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거 보면 왜 이렇게 지루하고 힘들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하마구치 감독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주요 근거가 바로 이런 혁명적인 영화 철학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연보호 반대라는 필자의 시적처 경험처럼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을 포기하고 뭐라고 뚜렷이 정의하기는 아직 좀 어렵지만 비인간 중심주의적 시점의 도입부 편경은 이 영화를 억지로 끌고 가는 말하자면 하마구치 감독이 관객에게 사유를 강제하는 시점이죠. 그럼 어떻게 자연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거죠. 그래서인지 관객의 몰입과 감동을 창출하는 이야기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관객이 동화되지 하지 못하게 하는. 말은 동화반대 말 이화겠죠. 차이가 만들어진 작용의 효과를 나중에 자연보호 반대라는 신이 되니까 그런 가까이 그런 장면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동화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타쿠미가 죽은 날을 회상하며 남녀가 중심인 연필 풍경화를 그리는데 몰두하여 하나가 억지로 밥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쿠미가 방해하지 마라고 그러고 하나가 바빴어. 냄새나. 이러고 털어져 가는 씬이 있는데 그 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민 설명회 성과를 분석하는 화상회의 씬 그러니까 그 도쿄죠. 사이에 달과 바람 물과 바람의 자연과 반대의 씬이 삽입돼 있어. 또 타카하시와 마이즈미 기획사 직원들이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자동차 대화의 씬 있고 장작을 펴는 타코미를 만나는 씬이 있는데 숲의 자연 풍경이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이 아닌 비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으로 자연보호 반대 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보호 반대 씬은 관광객의 기분을 전환하려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타카하시가 뜻없이 도끼로 나무 패는 경험을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도쿄의 회사원이 시골 마을의 이주민이 되겠다고 나서는 심경 변화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자연보호 반대 시퀀스와 이어지는 장작을 펴는 아저씨 시퀀스 등 두 개의 오프닝이 이미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관습적인 도입부가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쿠미가 카츠의 도움을 받아 개울물을 조심스럽게 길어 물통 10개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거나 카츠가 어, 우동집 신면에 있을 땅 와사비를 소개받는 등 길고 지루한 듯한 트레킹 숏을 비롯하여 적어도 15개가 넘는 씬으로 구성된 예술 영화 같은 오프닝이 어? 이번에는 인간 중심주의의 세상 속에서의 다큐멘터리 같은 오프닝 세 번째 오프닝이죠. 그러니까 자연보호 반대 시퀀스라는 충격적인 첫 번째 오프닝. 그리고 비인간 중심주의적 시선으로 촬영된 장작펜 아저씨의 이 오프닝도 부족해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차원에서 출발했지만 다큐멘터리와 같은 기법으로 세 번째 오프닝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시작만 세 번에 말하자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때? 지루할 수밖에 없죠. 어? 시작을 세 번씩이나 하고 있으니까 지루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 도리가 없었어요. 관객이 의도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오프닝이 있어요. 네 번째 오프닝이 뭐냐? 건망증이 심한 타쿠미가 딸 하나의 학교 시간을 마치지 못해갖고 학교를 갔더니 아이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이거 오징어 게임에서 유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도착해서 교사에게 하나가 이미 혼자서 출발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제서야 익숙한 영화 서사가 전개되는 거죠. 영화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나서 부닥치고 이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관습적인 사원에서 수행될 수 있는 영화의 핵심 스토리 라인이죠. 스토리 라인은 그렇죠. 애가 있고 실종되고 구하고 그런 거죠. 그 외딴 집에 사는 건망증 심한 아버지가 8살 딸의 학교 시간에 너무 늦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도시인의 시선으로 다소 위험해 보이는 숲길을 가로질러서 걸어가거나 뛰어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빠와의 산책길에 익숙하니까 딸이 기다리지 않고 혼자 돌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 아는 결말 부분에서 이는 결말 부분에서 하나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야생 사슴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되는 사건으로 이끄는 스토리의 복선이죠. 혼자 가다가 집에 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육체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의 이야기로
관객이 이 영화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일차적인 통로 또는 문지방이 되는 거죠. 자연보호 반대 시인이 다시 등장한 후에 이어지는 장면은 걷는 소리가 한동안 들리다가 남자가 트레킹하는 장면이 멀리 보이다가 그러니까 눈 높인 땅에서 아이를 업은 남자의 모습이 리얼하게 제공돼요. 그러니까 타쿠미가 이제 딸을 업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사건이죠. 홀로 귀가하는 하라를 뒤쫓아가서 업고 가는 타쿠미 부녀가 낙엽송, 소나무, 층층나무, 오갈피나무 등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다정한 장면입니다. 사슴이 먹어는 적이야. 이것 봐 발자국이야. 사슴은 물 마시는 곳이야. 동호회 깃털을 발견하고는 회장님이 기뻐하겠네. 마을 회장님이죠. 등 아빠와 딸의 대화는 하나의 죽음이 비극적이려면 꼭 전제해야 할 관객이 감정이입을 해야 되니까 딸이 죽었어. 애가 죽었어. 그걸 매일 알고 알았어야지 슬퍼하죠. 이제 이제야 어, 다쿠미와 하나 등 주인공의 소개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비롯한 포함한 6명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게 촬영된 이어지는 글램핑장 설명회를 위한 마을 대책회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 보면 특히나 그 장면 보면 다그 주인공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이 다큐미가 그저 글램핑장 개발 사업을 위한 마을과 회사와의 대결 구도를 예고하는 도입부 같은 게 느끼는 거야. 나중에 이제 글램핑장 설명회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발언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씩 소개되는 거죠. 그때서야. 다꾸미가 죽은 아내의 피아노를 어루만지고 소파에서 잠든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멀리서 어, 물을 먹으러 온 사슴과 시선을 마주치는 하나의 꿈이 현실 세계처럼 보여요. 현실 세계 경험과 구별되지 않게 제공돼. 현실주의자한테 꿈인 거죠, 진짜로. 8살 소녀에게, 그런 8살 소녀는 당연히 상상 또는 환상이 현실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어린애들은 그렇죠. 상상을 현실하고 구별을 잘 못하죠. 그러면서 어린 야생 사슴에게, 어미 야생 사슴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죽음을 초래한 결말 부분에 아, 하나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상을 그렇게 했으니까 응? 그걸 짐작하게 하는 스토리의 복선이죠. 애가 이제 그 사슴은 안전해, 응? 나랑 친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후 마을의 글램핑 설명회 장면이 나오고 도쿄 연회사의 기획회의 장면이 나오고 연예 기획사들이 마을 출장 가는 자동차 안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회사원들이 장작을 베는 바꾸며 만나는 장면이 쭉 이어져요. 다쿠미가 그래서 마을 샘물의 중요성을 이제 체험하게 하려고 그 샘물로 우동을 만들죠. 회사원들을 우동집에 데려가고 그곳에서 글램핑장 관리인 또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제안받지만 한가한 사람도 아니야. 돈도 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음, 그리고 다쿠미가 180엔의 우동값을 하라는 듯 우동집을 위한 개울물 길른 일손으로 연예기획사 직원들을 동원해. 그래서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카츠의 역할을 대신해서 첫 번째 했었던 세 번째 오프닝 이제 그거 했었죠. 물 길는 거. 개울물을 조심스럽게 길어서 물통을 트렁크에 넣는 길고 지루한 트레킹 샷들 이 다시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다시 반복돼. 두 명만 더 다 바뀐 거고 한 명이었는데 보조해 준 사람이 똑같게 전했는데 근데 아트 인사이트의 유민재 기자가 지적하는 하마구치 감독의 독특한 촬영 기법에 관한 설명이 이런 오프닝의 장면을 반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줘요. 얼뜻 보면 이 영화 속에서 그다지 현명한 인물은 없어 보이지만 이는 하마구치 감독이 프레임에서 의도한 것이다. 프레임이 네모죠, 네모. 그 네모 칸이 시네마스코프처럼 크기도 하고 요거는 기본 프레임이 있는데 그보다 작은 비율을 사용해서 관객들이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험이 아닌 관찰이 되겠죠? 자그만 거니까 유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체험과 관찰은 분리될 수 없는 단어지만
한 발을 한 걸음 빼느냐 더하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발을 넣는 건 체험이고 빼는 건 관찰이니까요. 그 결과 멀리서 지켜보는 관객은 이 우화 속의 이면을 알아채지만 이게 뭔 소리인지 멀리서 볼 수 있죠. 근데 등장인물은 어때? 등장인물은 모르죠. 속 안에 있으니까. 유민재 에디터처럼 영화 전문가가 아니라서 영화를 체험이 아닌 관찰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마구치 감독이 기본 프레임보다 작은 비율로 활용해야 했다는 걸 관객들이 확실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오프닝 시퀀스인 배움을 듣기와 운반을 반복한단 말이죠. 반복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체험과 관찰은 분리될 수 없는 단어지만 팔을 한 걸음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는 체험했지만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는 관객은 이번에 멀리서 지켜보게 된다고 관객이 이와 속의 이면을 알아챌 수 있지만 등장인물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퀀스에서 관객은 감정이입하는 등장인물들과 함께 삶의 경험을 체험하죠. 그때는 첫 번째는 거의 똑같은 근데 똑같은 경험이니까 두 번째 시퀀스가 똑같은 게 나오면 등장인물의 서사라는 우화 속의 이면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발을 한 걸음 떼서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관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으니까. 하마구치 감독의 반복 촬영 기법은 데리다의 서명록, 이렇게 연예기획사 직원들의 게으름을 기기와 운반이라는 일선 경험은 노동과 놀이를 철저히 구분해온 근대 이념적 교육 체계의 해체, 그리고 노동과 놀이가 합쳐지는 탈근대 사상 체계의 재교육 과정이 되고 있는 것도 맞죠. 있음을 세 번째 오프닝에서 직접 경험을 한 관객이니까 간접 경험에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직원이 이거 노동하고 놀이가 합쳐지네. 이거 너무 좋네. 그러니까 나도 이 동네 마을 주민이 될 거야. 라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타카하시가 응? 기차 타고 먼저 들어가라고 마이줌에게 권하고 난 저기 남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녀도 저도 남을 게 아마도 이게 마지막 업무라서 대답하며 글램핑장 건설 계획에 참여하는 걸 거부하는 결단을 내게 돼. 연예기획사 직원들의 신경 변화를 관객들에게 잘 관찰할 수 있었으니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오프닝에서처럼 게으름을 깊기와 문반에 몰두하다가 하나를 그때도 그랬죠. 하나를 너무 늦게 픽업하러 가는 사건이 반복돼요. 또 늦게 가요 학교에. 그러나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 영화의 서사적 결말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죠. 이제 다 얘기가 다 준비가 다 됐어. 그럼 뭐 사건이 막 벌어지겠죠?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야생동 사슴이 사람을 해치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제 그걸 보여줘요. 위험하다 진짜로. 그다음에 이 영화의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는 하나의 실종 방송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이제 후라시를 들고 후레쉬 들고 밤중까지 이어지는 이제 서칭 하는 수색 장면의 장면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드라마틱해지는 거죠. 이 영화의 첫 번째가 단순히 당연히 자연보호 반대 오프닝 시퀀스니까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그걸로 끝이 나요. 첫 번째는 낮이었죠. 이번에는 밤이라서 나뭇가지 사이에 교교한 보름달빛이 아름다웠어요. 하마구치 감독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마구치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간을 주인공으로 하는 인간 중심적의 영화가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읽으니까 지루했던 거예요. 자연이 주인공이 되는 비인간 중심주의 영화를 만든 거죠.